주택법의 핵심 이론 두 번째 파트입니다. 자, 이 파트에서는 주택 상환사채,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이 주택 상환사채가 최근에 시험 문제가 좀 나오고 있죠. 좀 자세하게 보셔야 되는데, 주택 상환사채는 이 발행자가 토지주택공사 또는 등록사업자입니다. 자, 이게 바로 민간건설회사하고 이 토지주택공사가 발행을 하는데, 토지주택공사는 발행해야 할 때 별다른 조건이 없는데, 이 등록사업자는 발행을 할 때 가로 안에 있는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맞춰야 됩니다. 자본금이 5억 이상 필요하고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최근 3년간 연평균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 실적이 있어야 되고,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도 해야 되고, 또 선순과 주택 상환사채 같은 것들의 원금을 보증할 수 있는 이런 보증서도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등록사업자가 발행을 할 때는 자본금 5억 이상, 최근 3년간 연평균 300세대 이상 건설실적,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 그 다음에 이런 지급보증, 이런 보증서 같은 요건도 갖춰야지만 이 등록사업자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주택상환사채를, 토지주택공사는 별다른 조건 없이 발행이 가능합니다. 자,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 토지주택공사는 이런 지급보증 같은 것들, 보증서 같은 지급보증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틀린 겁니다. 이 등록사업자한테만 가로 할인 조건이 필요한 것이죠. 자, 주택상환사채 적용 법규는 이 법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주택법 규정을 먼저 적용해보고 없는 규정은 상법의 회사채 발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이 발행을 할 때는 국토부장관한테 또 승인도 받아야 되죠. 주택상환사채 발행 계획을 작성해서 국토부장관한테 승인도 얻어야 됩니다. 자, 발행 방법은 김영식 증권으로 발행하도록 되어 있죠. 자, 나중에 만기가 되어서 이게 주택상환사채가 주택으로 원리금을 갚아주는 채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으로 원리금을 갚아주기 때문에 김영식 증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영증권으로 이 채권을 발행한다. 자, 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게끔 정하도록 되어 있죠. 이 상환기간 3년은 사채를 발행한 날로부터 주택에 관한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3년을 초과하지 않게 발행일로부터 주택을 공급받을 때 이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3년을 초과하지 않게 발행할 수 없습니다. 자, 초과하여 발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린 겁니다. 주택 상환사채는 이 상환기간을 3년을 초과하지 않게 정하는 겁니다. 자, 주택 상환사채는 요 7번을 먼저 볼까요? 중도 상환이나 양도가 금지됩니다. 자, 주택 상환사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양도나 중도 해약 같은 것들이 금지됩니다. 다만 근무나 상업 취약, 그다음에 상속, 해외 이주 등 이런 부득이한 사유, 세대원 전부가 이런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나갈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되어서 주택 상환사채를 양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도 방법은 사채의 명의 변경을 할 때 취득자 성명 주소가 원보에 기재가 되어야지만 이전되는 거고, 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할 때는 사채를 명의 변경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취득자가 자기 성명 주소를 원보에 기재를 해서 이 채권을 이전받을 수 있고, 또 대항력을 갖추려면 이 취득자가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않으면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으니까 대항력을 갖추려고 하면 이 취득자 성명 같은 것들이 채권에 기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김영증권을 불가피한 사유로 이렇게 양도할 때 주택 상환사채라는 김영증권을 원칙적으로 양도가 안 되는데, 자,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세대원 전부가 이렇게 이주를 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가 가능한데, 자, 양도할 때 취득받는 자는 자기 성명 주소를 원부에 기재를 해야지만 이전이 되는 거고, 또 취득받는 자는 자기 성명 자체가 이 채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으니까 이 대항력을 갖추려면 이 채권에도 취득자 성명이 기재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앞에가 이전 요건이고 요 뒤에가 대항력 요건이기 때문에, 자, 이전할 때는 취득자 성명 주소를 원부에다가 기재하면 되는 거고, 또 대항력을 갖추려고 하면 취득자 성명 자체가 이 채권에 기재가 돼야지만 대항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상환 방법은 주택을 건설하여 상환하는 건데, 채권자가 원하면 이 원리금을 현금 상환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새로 생겼죠. 채권자가, 이 사채권자가 원하면 원리금을 주택으로 상환하지 않고 현금으로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납입금이 들어오면, 자, 주택을 건설하는데 주택 건설 자재 구입비, 그다음에 주택 건설하는 택지 구입비 같은 것들, 그다음에 건설 공사비로 쓰는 거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에서 나왔었습니다.
자, 납입금의 사용 용도는 주택 상환사채를 토지주택공사나 등록사업자가 발행을 해서 이 납입금이라는 돈이 들어오면 주택건설 자재 구입, 택지 구입과 조성비, 그다음에 건설 공사비 같은 거로만 써야 되는 거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주택 상환사채가 등록사업자가 발행을 하시는데 등록사업자가 어떤 잘못을 해서 등록이 말소될 수 있죠. 말소가 되더라도 이미 발행한 주택 상환사채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내용으로 정리하셔가지고 문제를 한번 대비해 보시면 웬만한 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주택사업 시행을 위해서 이런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참고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제 국공유지 우선 매각, 그 다음에 채비지 매각 요구, 자, 수용 사용 규정, 그 다음에 토지 매수 업무 같은 것들의 어떤 위탁 같은 것들도 가능하고, 장수명주택, 공동주택, 성능 등급 표시 이런 내용들을 좀 추가로 볼 건데, 자, 일단 1번, 2번, 3번 같은 경우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토지를 구입하는 방법입니다. 자, 토지 구입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었는데, 자, 일단 국공유지 우선 매입을 먼저 보겠습니다. 국공유지 중에 우선 매각. 자, 우리 국공유지 우선 매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인 국공유지를 어떤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국민주택 규모, 자, 우리 국민주택 규모가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죠. 전용 면적으로. 자, 1세대당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를 50% 이상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사람들. 주택조합, 자, 주택조합이나 국민주택 규모를 50% 이상 건설하는 사업주체한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 우선적으로 이런 사람들한테 매각할 수 있고, 자, 매수한 자가 2년 안에 해당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환매하거나 임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팔 때, 자, 이런 1번이나 2번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고, 자, 2년 안에 이런 매수자들이 자, 2년 안에 해당 사업을 제대로 착수하지 아니하면 다시 환매하거나 임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주의할 점은 국민주택이 아니라 국민주택 규모를 50% 이상 건설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택조합에게도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채비지 매각 요구. 자, 이 채비지 매각 요구는 반드시 국민주택 용지로 써야 됩니다. 이건 국민주택 규모가 아닙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할 때 환지 방식에 보면 채비지를 이제 외부인들한테 이렇게 파는 경우가 있었죠.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는 시행자가 공사 비용 충당을 위해서 환지 방식 땅의 일부를 채비지로 정해서 외부인들한테 일반 분양으로 팔 수 있는데, 이때 채비지를 나한테 우선적으로 팔아라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업 주체가 국민주택 용지입니다. 자, 국민주택 규모가 아니라 국민주택 용지로 국민주택을 짓기 위한 용지를 쓰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한테 가가지고 채비지 매각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채비지 전체 총면적의 50% 범위 안에서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국민주택 용지로 쓰기 위해서 매각을 요구한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매각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뭐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경쟁 입찰로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채비지의 양도 가격인데,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하되, 자, 채비지를 양도받아서 국민주택 용지로 쓰는 사람이 85제곱미터 임대주택을 짓겠다. 85제곱미터 이하에 또는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같은 것들을 건설하겠다. 이 분양주택으로. 자,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 원가 기준으로, 조성 원가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 조성 원가하고 감정 가격을 시험 문제에서 바꿉니다. 채비지 매각 요구는 국민주택을 짓기 위한 용지입니다.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한테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쓰기 위해서 채비지 매각 요구할 수 있다. 그럼 채비지 전체 총면적 중에서 50% 범위 안에서 매각할 수 있고, 채비지 양도 가격은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서민들을 위해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짓거나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하면 이 채비지 매각 요구한 사람이 그 채비지를 감정가격보다 낮은 조성 원가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수용 사용은, 자, 이거 수용하는 사람이 강제로 사업을 위해서, 이것도 보세요.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자, 우리 공취법이라는 게 공익사업법이죠. 토지 수용하는 법인데 공취법 규정에 따라서 강제로 토지나 건물 등에 있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데 주어가 누굽니까?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같은 공공주체가 국민주택 건설 사업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자, 이 공익사업법 규정에 따라서 토지 등을 강제로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수용 사용할 때, 이 법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공익사업법,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 법률을 준용하는데, 자, 우리 공익사업법에는, 자, 사업 인정을 받아야지만 수용 자격이 생기는데, 자, 여기서 우리 공익사업법을 준용할 때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언제부터?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우리 앞에 강의에서 배웠던 30개 이상 주택을 짓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토지를 수용하는 절차를 진행할 때 이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공공주체만 국민주택 건설사업 같은 걸 위해서 강제로 어떤 필요한 토지나 건물 등에 있는 권리를 강제로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채비지 매각 요구는 국민주택을 짓기 위해서 땅이 필요하면 국민주택 용지를 쓰기 위해서 채비지 매각 요구할 수 있다. 50% 범위 안에서 매각이 가능하다. 자,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 같은 경우는 국공유지는 국민주택의 규모를 50% 이상 건설하는 사람, 주택조합이 사기를 원하면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조항과 두 번째 조항과 세 번째 조항 같은 것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매수 업무의 위탁 같은 경우도 자, 네 번째 보시면 매수 업무의 위탁은 국가나 토주택공사인 사업주체가 주택 건설하거나 또는 대지조성 사업 같은 걸 할 때 토지 매수 업무나 손실보상 업무를 그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탁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토주택공사 같은 이런 국가기관이 국가행정청이나 토주택공사 같은 국가공기업이 주택 건설 사업을 위해서 토지 매수가 필요하고 주민들 만나서 손실보상 같은 걸 할 때는 해당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탁할 수 있고 또 이제 수수료를 줘야 되겠죠. 매수 금액에 대해서 2%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게. 자, 장수명 주택은 국토부 장관이 오래 쓰는 주택, 이런 장수명 주택 같은 것들의 인증 제도를 시행할 수 있고 1000세대 이상의 주택 같은 거를 장수명 주택으로 공급할 때는 일반 등급 이상을 받아야 된다. 등급이라는 게 있어서 일반 등급 이상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장수명 주택이 나오면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때는 이런 장수명 주택 중에서 일반 등급 이상을 받아야 되고 자, 공동주택 성능 등급 표시는 자, 이건 500세대 이상입니다. 사업주체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는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 주택 성능에 대한 등급을 받아서 그 등급을 이 모집 공고에다가 표시해야 됩니다. 자, 우리 공동주택 성능 등급이 주로 이게 에너지 성능을 얼만큼 아껴 쓸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성능 등급이라는 게 에너지 효율 등급으로 해서 우리 가전제품도 이렇게 앞부분에 보시면 에너지를 제일 적게 쓰는 건 1등급, 제일 많이 쓰는 건 5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 표시가 되어 있듯이 공동주택도 자, 이게 1000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개정됐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공급을 할 때는 주택 성능 등급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받아서 그거를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수명 주택은 뭐 1000세대 이상 주택일 때는 이 장수명 주택에 대해서 일반 등급 이상을 받아야 되고 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는 주택 성능 등급을 받아서 입주자 모집 공고에다 표시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우리 공동주택 리모델링 파트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파트인데 자, 리모델링을 보시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자, 여기 절차를 보시면서 리모델링의 가장 핵심은 주체가 3개가 있습니다. 소유자, 관리자, 사용주체 두 번째 리모델링 주택조합 세 번째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 3명의 주체로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것부터 먼저 좀 알아두셔야 되고 또 리모델링의 종류도 당연히 봐야 되겠죠. 대수원형이 있고 세대 면적 증가형이 있고 세대수 증가형이 있다는 사실. 자,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리모델링 같은 거 할 때는 종류는 3가지가 있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주체도 3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는 여기 보면 저기 보시면 소유자, 관리자, 사용주체가 첫 번째 사용주체로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고 자,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을 할 때는 소유자, 관리주체, 사업주체가 이 전원 동의를 받아서 입주자 전원 동의를 받아서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서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모델링 조합을
요 각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2 이상 동의받아서 설립인가를 받아서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이 되고, 각동별 50% 이상 전체 75% 이상 동의를 받아서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서 리모델링 사업 주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별할 기본 개념은 여기 리모델링 조합 만들어서 할 때는 동의가 2번 나오는 겁니다.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각동별 과반수와 전체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설립인가를 받아서 조합 설립이 되고 나면, 여기 보시면 각동별 50% 전체 75% 이상 동의를 받아서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신고하고 착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소유자나 관리자나 사용주체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은 뭐 설립인가라는 건 없으니까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고, 소유자, 관리주체, 사용주체는 입주자 전원에 동의받아서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해야 되고, 입주자 대표회의도 여기 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아서, 핵심 얘기입니다. 전원 동의를 받아서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소유자나 관리주체나 사용주체가 사업주체가 되었을 때,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주체가 되었을 때는 입주자 전원 동의를 받아서 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아서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거고, 리모델링 조합은 일단 설립인가를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각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설립인가를 받은 후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려면 각동별 50% 이상, 전원이 아닙니다. 전체 75% 이상 동의를 받아서 리모델링 허가 신청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은 조합 설립인가 받을 때 첫 번째 동의, 그리고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 두 번째 동의가 이렇게 각동별하고 50% 이상 전체 75%까지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소유자나 관리자나 사용주체,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주체가 됐을 때는 설립인가라는 건 없기 때문에 동의 절차는 따로 없고, 리모델링 허가 받을 때만 전원 동의죠. 여기 입주자 대표회의도 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아서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리모델링 주체가 3가지가 있고 어떠한 동의를 받아서 리모델링 허가 신청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조심할 거는 리모델링 주체가 리모델링 사업하는 내용 중에서 29개 이하로만 증가되면 리모델링 허가고, 여기 30개 이상 증가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면 리모델링 주체가 이것도 사업계획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리모델링 허가 받고 나서 착공 신고하고 공사를 착수한다. 자, 완공되면 사용 검사를 받는 건데 요 나머지 절차는 참고로 보시고, 리모델링 주체가 이렇게 3가지가 있고, 여기 입주자 전원 동의 받아서 이 소유자나 관리자가 리모델링 허가 신청하는 거고, 입주자 대표회의도 소유자 전원 동의 받아서 허가 신청하는 거고, 리모델링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을 때 먼저 각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2 이상 동의받아서 설립인가를 받은 후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는 각동별 50% 이상 전체 75% 이상이라는 이 전원 동의가 아니고, 각동별 50% 전체 75% 이상이라는 동의를 받아서 리모델링 조합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리모델링 종류로 가보시면, 리모델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하면 이 대선형으로 증가하지 않는 형태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고, 15년이 지나면, 요 3번도 15년은 지나야 됩니다. 이어지는 지문이기 때문에. 자,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 전용 면적 30%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다. 즉, 세대 면적 증가형이죠. 그러니까 주택이 500세대가 있고 아파트가 한 세대 면적이 100제곱미터다 그러면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 500세대가 있고 전체가, 그리고 각 세대가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일 때는 이 세대 면적 증가형은 500세대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각 세대 면적을 30% 이내까지 증축해서 100제곱미터가 130까지 커질 수 있다는 그 말이고요. 자, 세대수 증가형은 15% 이내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형 리모델링도 있다는 거죠.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세대수 증가형이면 기존 주택이 500세대가 있고 각 세대 면적이 100제곱미터일 때 100제곱미터 500세대는 그대로 고쳐서 원 소유자들이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더 짓는 거죠. 500세대의 15%인 75세대 정도를 더 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세대라면. 그래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기존 세대수가 15% 이내로 증가될 수 있다. 기존 세수가 500세대면 기존 500세대고 그거를 갖다가 기존 전용 면적
자, 100제곱미터짜리가 있을 때 500세대 전용 100제곱미터를 그대로 고쳐서 원소유자가 들어가고 추가로 위에다가 더 지어가지고 15%를 더 증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 면적 증가형은 각 세대 면적을 30% 이내까지 증축할 수 있고, 세대수 증가형은 각 기존 세대수, 전체 세대수의 15% 이내까지 세대수를 증가해서 기존 층 위에다가 수직이나 수평이나 별동으로 더 지을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수직 증축형으로 세대수를 증가할 때는 기존 층수가 만약에 15층 이상이면 3개 층까지 올릴 수 있고,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일 때는 2개 층 이하까지만 올릴 수 있는 거죠. 자, 수직 증축의 요건이 기존 층수가, 여기 기존 세대수가 500세대짜리 아파트가 14층 이하면 2개 층까지만 수직 증축을 할 수 있고, 만약에 15층 이상이면 3개 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에 구조도라는 도면이 꼭 있어야 됩니다. 구조도가 있어야 되고, 요 3개 층 이하, 2개 층 이하라는 걸 맞춰서 수직 증축형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증가하는 수는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까지만 증축이 가능한 거죠. 자, 세대 면적 증가형은 30% 이내가 되는 것이고, 자, 대선형은 세대수나 세대 면적이 늘어나지 않고 종전 아파트를 그대로 고쳐서 들어가는 형태로 대선형, 10년 지나면 할 수 있고, 증축형이면 15년을 지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모델링 사업 주체는 금방 보신 거 다시 한번 반복입니다. 자, 소유자나 관리자나 관리 주체는 입주자 전원 동의를 받아서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해가지고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거고, 자, 리모델링 조합이 사업할 때는 각동별 이게 각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조합 설립을 하고, 허가 신청할 때는 각동별 50% 이상 전체 75% 이상 동의를 받아서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입주자 대표회의도 소유자 전원 동의 받아서 리모델링 허가받고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가 이거를 리모델링 신고라고 냈었습니다. 리모델링 신고. 전원 동의를 받아서 입주자 대표회의나 소유자나 관리자 같은 사람들이 사업 주체가 되었을 때는 입주자 전원 동의를 받아서 허가 신청, 소유자 전원 동의 받아서 허가 신청. 자,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이 되었을 때는, 자, 리모델링 조합은 허가 신청할 때 각동별 50% 이상 전체 75% 이상 요거 동의 받아서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공자 선정. 자, 리모델링 조합이 사업할 때는 총회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조합이 아닐 때는 이 전원 동의를 받은 아까 소유자 전원 동의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선정을 해야 된다. 이때도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리모델링 조합과 리모델링 조합의 총회하고 전원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건설업자,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 위한 건설업자 시공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경쟁 입찰 방식으로. 자, 그 다음에 4번도 앞에서 한 거 반복입니다. 자, 리모델링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을 때는, 자, 이게 여기 보시면 각동이 뒤로 빠졌는데 각동 먼저 하고 전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인데, 그냥 간단하게 각동별 과반수 결의와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인데 그냥 전체 3분의 1을 받아서 요겁니다. 자,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인가 받을 때는 각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2 동의받아서 설립인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리모델링 허가 신청으로 갈 때는 각동별 50% 이상 전체 75% 이상 동의를 2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을 때 동의가 먼저 필요하고, 여기 전체 3분의 2 각동별 과반수, 리모델링 허가나 리모델링 승인 같은 거 받을 때는 각동별 50% 이상 동의하고, 전체죠,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요거 전체로 바꿔야 되겠네요. 자, 수정을 했습니다. 전체로. 다시 한번. 자, 이 리모델링 허가나 리모델링 승인 같은 거 받을 때는 동의 요건이 여기 각동별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50%니까 그냥 각동별 50%라고 하시면 되겠고,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75%이기 때문에 전체 75%가 되는 겁니다. 자, 리모델링 조합은 설립인가 받을 때는 여기 뒤에부터 각동별 과반수고 전체가 3분의 2가 되는 거죠. 3분의 2는 67%로 보시면 되겠고, 리모델링 허가를 받거나 리모델링 승인 받을 때는 각동별 50% 이상 동의와 전체 75% 이상 동의를 받아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앞에서 우리가 요 리모델링 조합 수립할 때 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리모델링 주체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 우리 안전진단. 자, 우리 안전진단은 리모델링 종류 중에서 증축형입니다. 자, 증축형 리모델링은 세대 면적 증가형이든 세대 수 증가형이든 두 가지 모두 이 안전진단을 신청을 해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증축형 리모델링 때는 안전진단 같은 것들을 받아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 권리변동 계획은 이 증축형 중에서 세대수 증가형일 때만, 자, 세대수 증가형일 때만, 안전진단은 증축형 리모델링 모두입니다. 여기 뭐 세대 면적 증가형이든 세대수 증가형이든 모두 다 이 증축형 리모델링일 때는 시군구청장한테 안전진단을 신청해야 되고, 이 권리변동 계획을 시군구청장한테 리모델링 허가받을 때 제출하는 것은 세대수 증가형일 때만, 세대 면적 증가형은 안 내고 세대수 증가형일 때만 이런 권리변동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청장이 리모델링 같은 거 허가할 때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거쳐야 되는 것은, 자, 50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될 때, 자, 여기서 50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되는 형태일 때는 이런 시군구청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거쳐서 리모델링에 대한 허가나 승인 같은 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안전진단은 증축형이면 모두 제출해야 되고, 자, 세대수 증가형일 때는 권리변동 계획을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세대수 증가형 중에서 50세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라면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거쳐야 된다. 시군구청장이 리모델링 같은 걸 허가할 때. 자, 리모델링 기본계획. 자,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자, 여기 보시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는 10년 단위로 수립을 해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가지고 이게 의무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가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하는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을 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수립합니다. 자, 도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을 하면 그때는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자,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는 10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수립을 하고, 수립이 필요 없다고 인정을 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모델링을 도와주는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시군구청장이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내용까지만 보시면 기출문제는 거의 다 다룹니다. 그 다음에 주택의 공급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제일 좀 복잡한 부분인데 요즘에는 한 두 문제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공급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사항들 정리하시고 약간 세부적 사항들까지 좀 봐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주택의 공급이라는 것은 건설된 주택, 주로 이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된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것 자체가 공급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 공급의 의미가 이 주택이나 복리시설이면 상가죠. 주택이나 복리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것이 공급입니다. 만약에 분양하는 것만을 말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분양과 임대 둘 다 공급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공급을 하려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입주자 모집 승인이라는 걸 보셔야 돼요. 자, 입주자 모집 승인은 사업주체가, 자,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공사나 지방공사, 그 다음에 이 공공부동산 투자회사는 제외하고, 그래서 공공주체, 국가나 지자체, 토지공사, 지방공사, 부동산 투자회사는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을 하려면, 입주자 모집이 이게 견본주택을 지어서 3분양하는 거죠. 그런 걸 하려면 시군구청장한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되고, 상과 같은 복리시설은 신고사항입니다. 자, 우리가 주택을 공급을 하려면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견본주택을 오픈해가지고 입주자 모집 승인 같은 걸 받고 입주자 모집 절차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공사나 지방공사, 이 공공이 총지분을 50% 넘게 가지고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는 제외입니다. 입주자 모집 승인을 안 받습니다. 공공주체는. 자, 추가로 보충 설명을 좀 하면, 자,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사업주체가 이 사업계획 승인 받은 주택, 자, 우리 건축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주택과 주택 외의설을 동일한 건물로 짓는 주상복합 같은 거 포함합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 건축허가를 받아서 짓는 주상복합 포함해서 입주자를 모집을 하려면 시군구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복리시설은 신고입니다.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공사, 지방공사 같은 공공주체하고 1호의 공공사업주체가 총지분의 50%를 넘게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는 제외입니다. 자,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주체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기출문제 나왔던 것들이죠.
자, 입주자 모집 승인은 우리 주택법상 등록사업자나 비등록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받으면 바로 입주자 모집 승인 같은 것들을 신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에 대한 승인이 나오면 견본주택을 오픈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청약을 받고 선분양 절차로 들어가서 분양이 뭐 100% 다 되면 바로 이제 착공 신고하고 공사 착수로 들어가는 거죠. 공사 착수는 5년까지는 진행을 해야 됩니다. 보통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입주자 모집 승인이 바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입주자 모집 승인과 관련돼 가지고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 같은 것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 견본주택에 사용된 이 마감자재의 규격, 성능, 재질을 적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이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을 제출해야 되고, 신구청장은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을 때 이 마감자재 목록표가 같이 들어오죠. 좀 전에 이걸 마감자재 목록표를 같이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2년 이상 보관을 해야 되고, 입주자가 마감자재 목록표에 열람을 요구하면 이런 것들을 신구청장은 공개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한번 나왔으니까 입주자 모집 승인 같은 거를 받으려면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를 만들고 또 견본주택을 지어서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을 제출해야 되고, 신구청장은 제출을 받아서 이 마감자재 목록표를 2년 이상 보관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업주체는 우리 입주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마감자재 목록표와 이 발코니 부분에 설치된 피난구 같은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을 때는 그 정보를 입주 예정자한테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발코니 쪽에서 옆집으로 넘어갈 수 있는 피난구가 있습니다. 불났을 때. 우리 평상시 거기를 막 창고처럼 쓰시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입주 예정자한테 공급계약 체결할 때 이 마감자재 목록표가 뭐가 있었고 어떤 마감자재를 썼고 그 다음에 이런 피난구 같은 게 설치가 됐을 때는 그런 내용들을 입주 예정자한테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 4번 같은 경우가 또 시험 문제 나왔었죠. 이게 어떤 겁니까? 마감자재의 생산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제품의 품귀 등으로 기존 마감자재 목록표랑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한테 그 내용을 꼭 알리고 당초 마감자재보다 더 좋은 품질,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해야 된다. 이게 기출문제에서 한번 나왔었죠. 이 품질을 같은 품질 이하로 설치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기존 마감자재보다 더 좋은 거, 같은 거거나 또는 더 좋은 자재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우리 이제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할 때 이런 벽지나 바닥재, 주방용구 이런 것들을 입주 예정자가 다르게 설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외한 가격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벽지 같은 거 새로 공사하고 들어갈 수 있죠. 새 아파트에는 벽지나 바닥재나 주방용구, 조명기구가 마음에 안 들면 그런 거를 제외해서 아파트를 분양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입주 예정자들이 각자 자기들이 설치하는 그런 형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아파트 공급 가격을 따로 제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런 것들 한번 이 입주자 모집 공고와 관련돼서 이런 내용들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승인과 관련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이 분양가격 제한제도, 이게 분양가 상한제죠. 자, 다음은 하나의 지역에서 신규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입니다. 신규로 이렇게 아파트 같은 걸 공급할 때는 이게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새 아파트 시세보다 낮은 가격인 이 조에서 산정되는 분양가 이하로 싸게 공급을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변에 새 아파트 매매 가격이 시세가 뭐 10억 정도 하는데 이런 거를 뭐 8억이라든가 뭐 7억, 6억 이런 식으로 어떤 장소에 따라서 가격을 싸게 분양하는 제도가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격 제한제도죠. 자, 이런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서는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자, 공공택지 외의 택지도 여기 1번 도심 공공주택지구, 그 다음에 여기 주거재생혁신지구, 그 밖에 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서 국토부 장관이 따로 심의를 거쳐서 정하는 지역이면 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분양가 상한제는 다음 어느 하나의 지역이기 때문에 1번이나 2번 같은 지역 중에 하나만 걸리면 이 공동주택을 신규로 공급할 때 이 조에서 산정되는 가격 이하로 싸게 공급을 해야 되는 거죠. 주변 매매 시세보다 싸게. 자, 공공택지에서는 이렇게 신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지어서 분양할 때 공공택지일 때는 전면 시행이고, 자, 공공택지 외의 택지도 여기 1번, 2번, 3번에 걸리면 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기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 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별도로 정하는 법정된 지역이 어디냐면 거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제가 내용을 좀 추가했습니다. 자,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아까 이쪽에서 주택 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서 국토부 장관이 심의를 거쳐서 정하는 적인데 구체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이 이런 겁니다. 자, 보시면 1번
직전으로부터 소급해서 12개월간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 그러니까 12개월간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이런 것들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분양가가 올랐다는 것이죠. 또 3개월간 소급해서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20% 이상 증가한 지역들, 또 2개월 동안 조사를 해서 주택의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주택 전체의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소형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이게 10대1을 초과한 지역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2개월간 2배, 3개월간 20% 이상 증가한 지역들, 2개월간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5대1, 국민주택 규모의 청약 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지역. 자,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가로넣기 문제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가 어디입니까?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공공택지, 외의택지, 민간택지도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서 국토부 장관이 심의를 거쳐서 정하는 지역들이 이런 1번이나 2번이나 3번 케이스에 걸리면 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도 시행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12개월간 2배, 3개월간 전년 동기에 비해서 20% 이상, 2개월간 조사해서 청약 경쟁률이 5대1이나 10대1을 초과한 지역,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 내용과 비슷한 게 투기 과열지구 지정 대상도 이거랑 비슷한 게 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지정 대상도 제가 받을 거니까 이거랑 좀 구별을 해서 보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이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서는 따로 정할 기준이 없고 그냥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공공택지, 외의택지도 여기 1번처럼 도심 공공주택 조성지구, 2번에 주거재생 혁신지구, 그 밖에 3번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서 국토부 장관이 심의를 거쳐서 정하는 이런 1, 2, 3번 중에 하나가 걸리면 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를 안 받는 주택도 있습니다. 6가지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안 받기 때문에 공공택지든 공공택지 외의택지든, 자, 일반적으로 신규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이렇게 적용을 해서 싸게 분양하는 건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에서 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의받은 주택, 이런 것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기 때문에 비싼 자재를 써서 비싸게 분양할 수 있다는 거죠. 주변 시세보다 좀 넘게 하라도 분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거, 도시형 생활주택, 우리 앞에서 배웠던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소형주택 같은 거, 경제자유구역에서 자, 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의 의결을 받은 주택, 자,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으로 짓는 공동주택 또는 높이가 150m 이상, 이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관광특구에서 좀 부유층들한테 분양하는 거로 보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밖에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참여하는 정비사업인데, 이 정비사업이 소규모일 때입니다. 2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200세대 미만의 사업, 이렇게 규모가 좀 작은 사업으로 공공성이 있는 정비사업을 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가 됐을 때는 이 정비사업으로 일반 분양 같은 거 할 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참여하는 소규모 2만 미만, 200세대 미만의 둘 중에 하나가 맞는 소규모 정비사업일 때. 자, 그 다음에 5번 잘 보셔야 돼요.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입니다. 공공재건축은 분양가 상한제를 해서 싸게 일반 분양을 해야 되고, 이 공공재개발 사업이 조건이 맞으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서 이게 주변 새 아파트 시세에 맞게 분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주거재생 혁신지구 안에서 혁신지구 재생사업으로 이것도 10,0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사업이거나 또는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사업일 때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데, 자, 시험 문제에서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틀린 걸 찾아라 이렇게 하면 요 5번을 공공재개발을 공공재건축으로 바꾸는 게 제일 유력합니다. 자, 공공재개발 사업을 해서 우리 일반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을 때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데 공공재건축은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겁니다. 자, 아니면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이니까 뭐 40층짜리 건물 이러면 안 되겠죠.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에서 위원회가 인정해서 심의 의결받은 주택, 이런 것도 있으니까 토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참여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일 때, 2만 미만 또는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정비사업일 때, 자, 주거재생 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 재생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10,0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로 주택사업할 때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주변 시세에 맞춰서 분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추가로 여기 입주자 등의 거주 의무라는 게 뭐냐면 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싸게 분양받은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자, 우리 서울, 인천, 경기도 같은 수도권에서 이 분양가 상한제로 싸게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일정 기간 거주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충화면을 보시면 자, 다음은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입니다. 자, 입주자는 자, 거주 의무자라고 그래서 이 5년 범위 안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거주 의무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인데 이게 수도권에서요.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로 싸게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 자, 우리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으면서 좀 해당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설치된 기관, 이전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한테 주택을 싸게 공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우리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고 거기서 이전되는 공기업, 우리 공기업이나 우리 행정청, 자, 이런 행정청 요 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한테 별도로 싸게 주는 것, 그 다음에 이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도 싸게 분양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자, 우리가 거주 의무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일단 여기 1번하고 2번을 잘 보십시오.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로 싸게 분양받은 사람들, 행정중심 복합도시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 공무원들한테 별도로 싸게 공급하는 주택은 일정 기간 못 판다. 보시면 자, 먼저 수도권 내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싸게 분양받은 사람들은 여기가 공공택지일 때는 분양가가 인근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일 때, 예를 들어서 자,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를 만약에 하는 지역인데 얘가 공공택지입니다. 근데 주변에 인근주택 매매가격이 10억인데 10억을 80% 미만으로 받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6억이나 7억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싸게 받은 거죠.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로 싸게 받았는데 이게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경우에 80% 미만으로 분양받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6억 정도에 받았으면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싸게 받았으니까 5년간 거주 의무기간이 생기는 거고 자, 이게 그 분양가격이 인근주택 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일 때 예를 들어서 8억이나 9억에 분양받은 사람들 10억짜리 아파트를 8억이나 9억 정도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3년간 전매 금지고 이 공공택지 외의 택지일 때는 80% 미만일 때 10억짜리 아파트를 6억이나 7억에 받은 사람들은 3년이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니까 자,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80% 이상 100% 미만으로 받은 사람들은 2년이 되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가 이게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이게 거주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로 싸게 받은 사람들 수도권에서 공공택지에서는 5년, 3년 공공택지 외의 택지일 때는 분양가 상한제로 싸게 받은 사람들이 3년, 2년이죠. 그래서 가격을 싸게 받을수록 더 오랫동안 거주 의무 기간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고 해당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한테 싸게 분양했을 때는 3년간 거주 의무,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싸게 분양받은 사람도 2년 정도는 거주 의무가 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입주자 등의 거주 의무, 아까 분양가 상한제인데 이 분양가 상한제가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 같은 거 있을 때는 거기가 공공택지와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 나눠서 거주 의무 기간이 5년, 3년 또는 뭐 3년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공부를 추가적으로 받으시고요. 자, 그다음 우리 공급질서 교란 금지하고 저당권 설정 제한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공급질서 교란 금지하고 저당권 설정 제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급질서 교란 금지는 주택법에 따라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다음의 증서나 지위를 양도 양수하거나 알선 광고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투기 행위를 보기 때문에. 자, 여기 써 있는 것들은 주택조합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니까 지역 직장조합원 지위, 주택 상환사채, 앞에서 배운 거 있었죠. 자, 입주자 저축 증서, 자, 무허건물 확인서, 이주대책자 확인서는 청약통장 없이도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입니다. 자, 이런 증서를 양도 양수하거나 알선 광고하면 투기행위로 보고 위반을 하면 이렇게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주의할 점은 상속이나 저당 같은 경우는 요거는 제외입니다. 주택 여기 보시면 주택 상환사채라든가 뭐 입주자 저축증서, 지역 직장조합원 지위가 뭐 상속돼서 이전되는 거, 또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 쓰는 것은 이 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걸리지 않는 요건 예외로 빼는 겁니다.
그리고 위반했을 때 처벌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벌금인데 단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벌금형을 부과하죠. 만약 위반을 해서 얻은 이익이 2천만 원이다. 2천만 원의 3배면 그러면 2, 3은 6해서 6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3천만 원을 초과하죠. 그럴 때는 6천만 원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세게 처벌하는 거죠. 이렇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증서나 지위를 양도, 양수하거나 알선 광고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터넷 광고도 안 되는 겁니다. 자, 보충화면을 보면 누구든지 다음의 증서나 지위를 양도, 양수, 알선 광고해서는 안 된다. 주택조합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주택 상환사채, 입주자 저축 통장 자체를 저축 증서를 양도, 양수하면 안 되는 거고, 무허 건물, 이주대 제작자 확인서라는 게 이제 강제로 철거가 되고, 이 철거민한테 주는 증서인데, 이런 것들은 청약통장 같은 거 없이도 주택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증서입니다. 증서. 이건 청약통장 자체이기 때문에 청약통장으로 분양받은 분양권이 아니라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의 입주자 저축 증서, 주택 상환사채, 지역 직장조합원 지위, 무허 건물 확인서는 양도 양수하시면 위반입니다. 자, 위반했을 때 아까 징역이나 벌금도 처벌받지만 추가로 무효와 취소, 국토부 장관이나 사업주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공급 신청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불법 양수인한테 이미 계약이 체결됐을 때는 공급 계약을 취소해야 합니다. 자, 즉 1호의 증서를 양도 양수한 사람 불법으로 또 1호를 위반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를 공급받은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 법을 위반했으니까 공급 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공급자 지위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증서나 지위를 양도 양수한 사람, 또 불법으로 또는 거짓 같은 것들을 서류를 제출해서 증서나 지위 같은 것들을 공급받은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이 공급자 지위를 불법 양도인, 양수인 둘 다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불법 양수인한테 계약이 체결됐을 때는 계약 취소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답니다. 과거에는 이게 할 수 있다 했는데 개정이 된 거죠. 그리고 환매. 자, 1호를 위반한 자, 좀 전에 불법으로 양도 양수한 사람한테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법정된 가격을 지급하면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주택을 다시 환매하는 것으로 보는 거고, 또 주택 가격을 지급했을 때는 또는 법원에 공탁했을 때는 기간을 정하여 퇴거를 명령할 수도 있고, 또 불법으로 양도 양수한 사람을 리스트에 올라서 다른 일반 주택도 공급받지 못하도록 10년 내에서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처벌조항 3년 3천만 원인데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 초과하면 3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 보충사항을 한번 더 보시고, 자, 이번엔 저당권 설정 제한입니다. 저당권 설정 제한은 이건 투기는 아니고 이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을 위한 승인 신청, 아까 여기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말하는 겁니다. 입주자 모집을 위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는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나 그 대지에 대해서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 분양받은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을 설정하거나 전세권이나 지상권 같은 등기되는 임차권 같은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이렇게 용익물권이죠. 아니면 이 저당권 같은 제한물권, 용익물권 같은 거, 그 다음에 매매나 증여 등으로 이중으로 팔면 이 분양받은 입주예정자가 피해보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 없다는 건데, 자, 이 내용은 조심할 게 뭐냐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런 저당권 설정을 하면 안 된다. 건설회사가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를 또는 땅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 쓰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면 안 된다는 건데, 그럼 입주예정자가 피해보기 때문에 자,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입니다. 60일이 더 있는 거죠. 이 기간 동안은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건설회사가 돈을 빌렸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도 보충화면을 좀 보시면요. 보시면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한 날 이후 60일까지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조심할 거는 주택조합일 때는 이게 또 사업계획 승인 신청으로 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시면 이 내용을 보시면 일단 저당권 설정 금지가 여기 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먼저 들어가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입주자 모집 승인이라는 걸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일로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이 떨어지면 견본주택 오픈을 해가지고 아파트 분양 청약을 받아서
뭐 청약이 다 끝나면 계약금 중도금이 들어오고 잔금이 들어온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한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일로부터 아파트 이렇게 분양을 다 하고 계약금 중도금 같은 게 쭉 들어오고 잔금 들어오고 나서 날짜가 좀 더 지납니다. 지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인데 이게 만약에 주택조합이 아닐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주택조합일 때는 조금 더 앞에 단계인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요 기간까지 자, 요 기간까지 저당권 같은 거 설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잘 한번 구별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보시면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한 날 이후 60일까지는 입주 예정자 분양받는 사람들 동의 없이 다음 행위에서는 안 된다. 자, 그리고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한 날은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자한테 통보한 입주 가능한 날이 있습니다. 입주 가능한 날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한 날입니다. 그래서 출발하는 날로부터 끝나는 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한 날, 입주 예정자한테 통보한 입주 가능한 날 이후 60일까지는 이런 저당권 같은 거 설정하면 안 되고 전세권이나 지상권, 등기되는 임차권 같은 거 설정하면 안 되고 이중으로 매매하거나 증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주택조합일 때는 이렇게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근데 예외는 뭐냐면 자, 중도금 대출 같은 저당은 가능한 거죠. 자, 주택의 입주자인 분양받은 입주자한테 주택 구입자금의 일부 융자가 중도금 대출입니다. 중도금 대출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 받으면서 저당 잡히는 경우는 건설회사가 돈을 빌려 쓰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저당은 예외적으로 가능하고 이 저당권 설정 같은 거를 위반하면 이건 3년 3천만 원으로 처벌하지 않고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합니다. 이거는 이제 건설회사가 입주 예정자한테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 이번에 이제 투기 과열지구에 지정하고 요 조정 대상 지역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 투기 과열지구가 이제 대부분 다 해제가 되어서 조금 이제 가능성은 좀 약하지만 이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을 하고 투기 과열보다 좀 약한 거 이런 조정 대상 지역도 우리 법에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투기 과열지구의 지정 해제는 투기 과열지구는 여기 지정권자가 2명입니다. 이 조정 대상 지역은 국토부 장관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투기 과열지구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이 국토부 장관은 반기마다 6개월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투기과열지구를 정하는 대상인데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자, 투기과열지구가 아까 우리 분양가 상한제하는 거랑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요거 2개월 동안 주택의 여기 보시면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작은 평수에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경우 자, 여기가 보면 공통사항으로 들어가 있네요. 자, 투기과열지구는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의사가 정하는데 주택가격 안정 같은 걸 위해서 자,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은 직전월로부터 소급해서 2개월 동안 주택 전체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경우 그래서 2개월을 조사해서 이 주택 전체의 청약경쟁률이 2개월 동안 월평균 모두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그런 작은 평수의 주택을 조사해서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2개월 동안 조사해서 10대를 초과한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달보다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했기 때문에 주택 분양이 확 줄어든 거죠. 이렇게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한 지역들 또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전년도보다 급격히 감소한 경우 이런 경우가 이 투기과열지구를 정해서 주택 공급이 막 줄어드는 지역입니다. 여기 2번 같은 경우는 이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투기과열지구 이 정도 내용들을 봤는데 조금 더 보충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또 보충화면 오시면 투기과열지구는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지정 대상은 직전월로부터 소급해서 2개월 동안
주택 전체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한 지역들, 또 2개월을 조사해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1을 초과한 지역들, 2개월간 5대1, 10대1을 초과한 지역도 있고, 보시면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한 지역들, 주택 사업계획 승인이거나 건축법상 건축허가 실적이 직전 연도보다 급격히 감소한 지역들, 그 다음에 디귿번 같은 경우는 참고로 주택 보급률이 또는 시도별 자가주택의 비율이 평균 이하인 지역들, 전국의 평균 이하이기 때문에 주택 보급률이 적고 자가주택 비율이 적기 때문에 주택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지역도 주택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보는 겁니다. 이건 공급이 현저히 위축되는 지역, 시험 문제가 이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죠. 30%를 가로넣기로 냈었고 이 앞에 부분 이것도 2개월간 5대1, 10대1 이런 거 가로넣기 문제로 투기과열지구 문제로 낼 수 있습니다. 자, 투기과열지구 이렇게 지정 대상을 이렇게 보셨고, 투기과열지구를 정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정할 때는 시도지사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 정할 때는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 해제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할 때는 중앙에 설치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거고, 또 시도가 투기과열지구를 정할 때는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정할 때는 시도에 설치된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자,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외부로 공고해야 되고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공고 내용을 시군구청장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투기과열지구는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을 하면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를 해야 되고, 또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 같은 관청은 시도의사는 주로 국토부 장관한테,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한테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40일 정도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제 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일 정도 안에 해제에 대한 그런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재검토 아까 반기마다 국토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계속 할지 안 할지 지정 유지 여부에 대해서 반기마다 재검토하고 이런 것들이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고 공고를 해야 됩니다. 반기마다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자, 투기과열지구는 이 내용을 좀 보시고 아까 보충화면으로 설명한 드린 부분과 추가적으로 좀 보셔야 되고요. 조정대상 지역이 있는데 조정대상 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이때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 조정대상 지역을 정할 수 있다. 이것도 반기마다 조정대상 지역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조정대상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랑 다르게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이 있습니다. 분양 등이 과열된 지역들, 거래가 위축된 지역 두 개로 나눠서 이런 조정대상 지역을 정할 수 있는데, 자, 조정대상 지역도 한번 보충화면을 보시면, 자, 이거는 국토부 장관이 다음 기준을 축적할 때 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정대상 지역을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으로 구분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과열지역은 주택 등의 분양이 과열된 지역인데, 자, 이것도 보시면 기본 조건이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다음 어느 하나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자, 이거 또 나왔네요. 2개월간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1을 초과한 지역들이 아까 약간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서 하는 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도 요거 조건이 있었죠. 근데 조정대상 지역 중에서 과열지역도 요거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2개월 동안 5대1, 10대1을 초과한 지역들. 그 다음에 과열지역의 두 번째 거가 3개월간 소급해서 조사해봤더니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30% 이상 증가한 지역들. 그 다음에 시도 주택 보급률 같은 것들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들, 이런 것들도 아까 투기과열지구랑 유사한데, 일단은 여기 1번 과열지역은 2개월간 5대1, 10대1, 그다음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에 비해서 30% 이상 증가한 지역들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축지역입니다. 위축지역은 거래가 위축되는 지역으로 주택경기가 이렇게 하강으로 빠지는 지역입니다. 이 하강으로 빠지는 지역도 조정대상 지역 중 위축지역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자, 6개월간 주택 평균 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 1% 이하인 지역들이니까 6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 떨어진 거죠. 1% 이하로 떨어진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1%, 뭐 마이너스 1.1% 이런 식으로 이하로 떨어지는 지역들로. 자, 다음으로는 하나에 해당 지역에다가 이 위축 지역을 정할 수 있는데, 자, 위축 지역도 6개월간 조사해서 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 1% 이하로 떨어진 지역으로 뒤에 가보시면 3개월간 자,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에 비해서 20% 이상 감소한 지역들, 또 3개월간 평균 미분양 주택수가 전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한 지역들이니까 이런 것들도 주택 경기가 위축되는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정도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도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데 시도지사 의견을 들어서 지정을 하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 후 공고하고 국토부 장관은 조정 대상 지역을 관할한 시군구청장한테 공고 내용을 통보하도록 돼 있고, 또 관할 시군구청장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이 사업주체로 하여금 여기가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내용을 공고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참고로 한번 보시고, 자, 이번에도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투기과열지구처럼 주택가격이 안정되어서 조정대상 지역 계속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인정하면 국토부 장관한테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국토부 장관은 조정대상 지역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해제를 해야 됩니다. 자, 반기마다 조정대상 지역도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대상하고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 대상을 잘 보시는데 주로 과열지역 중심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투기과열지구는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정할 수 있죠. 심의를 거쳐서 반기마다 재검토, 조정대상 지역은 국토부 장관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정대상 지역을 정할 수 있고 이것도 반기마다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하고 조정대상 지역 중 과열지역의 지정 대상 지역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주택 등의 전매 제한이라는 게 뭡니까? 자,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받은 주택이든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뭐 분양 공급받은 주택이든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받은 주택이든 이렇게 주택을 분양받았으면 신규로 분양받은 주택이거나 분양받을 지위 이렇게 분양권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10년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는 기간 동안 매매나 증여 같은 것들이 안 된다. 이때도 상속은 제외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전매나 전매 알선 금지가 아까 공급질서 교란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도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나 증서들이 있고 이거는 청약통장을 사용해서 신규로 분양을 받은 주택이거나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는 10년 범위 안에서 정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이게 개정이 돼가지고 많이 바뀌었죠. 3년이 최대 기간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과거에는 10년까지 전매 금지가 있었는데 전매 금지를 하는 기간이 많이 좀 짧아졌습니다. 개정돼서 이거 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매, 매매나 증여 같은 거 안 되고 상속은 예외고 전매나 전매 알선 같은 게 금지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일 때는 전매가 되는 거죠. 자, 부득이한 사유가 뭡니까? 세대원 전부가 근무나 생업, 질병, 치료, 취약, 결혼 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나갈 때는 이 분양받은 지위를 단사한테 팔 수 있다.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다. 자, 이게 근무나 생업, 질병, 치료, 결혼, 취약 같은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나갈 때는 세대원 전부가 나가는 건데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안 된다.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부가 이전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는 현재 분양받은 지위를 팔고 갈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되고,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 이혼으로 이 전 배우자한테 주는 경우도 있죠. 이혼하면서 주택 등의 전부를 이 분양받은 분양권이라든가 분양받은 주택을 배우자한테 줄 때, 그 다음에 입주자로 선정되지나 분양받은 주택의 일부를 혼인 중에 배우자한테 일부 증여하는 경우. 자, 요거는 이제 이혼하면서 줄 때는 전부를 줄 수 있고 배우자한테, 혼인 중에 배우자한테 주는 거는 일부만 주는 경우를 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입주자 지위 등의 전매 제한. 자,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다음의 주택이 있네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받은 입주자 지위, 조정대상 지역에서 공급받은 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싸게 분양받은 거, 그 다음에 그 밖에 뭐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 공공재개발 사업 같은 거로 분양받은 사람들은 다음에 분양받은 주택이거나 입주자 지위는 10년 범위 안에서 전매 알선이 금지된다. 상속은 제외. 이게 바로 청약통장을 사용해서
분양받은 경우인데 이때 우리가 하나 주의할 점은 두 군데 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인데 거기가 투기과열지구일 때는 가장 기간이 긴 거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기산일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 기산을 해서 뭐 기간이 3년이면 3년까지를 재는 거고 제한기간이 두 군데에 걸리게 되면 가장 긴 기간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위반을 하시면 불법으로 전매하다 걸리시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벌금인데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면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벌금형을 더 세게 부과합니다. 자, 우선 봐야 될 게 이겁니다. 좀 전에 자, 전매 제한 기한을 따질 때 아까 투기과열지구일 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받은 주택일 때는 수도권일 때는 3년, 수도권 외의적일 때는 1년으로 이 전매 제한 기간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있는 거랑 좀 바뀌었습니다. 자, 조정 대상지역일 때는 거기가 과열지일 때는 수도권 3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1년. 자, 위축적일 때는 거기가 공공택지에서 위축적일 때는 6개월. 공공택지, 외의택지일 때는 기간이 없습니다. 이거 없으니까 일단은 뭐 투기과열지구든 조정대상지역이든 3년 수도권, 수도권 외의 지역은 1년. 자, 이거 기억하실 때 투기과열지구로 문제가 나오면 3년, 1년입니다. 수도권 3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받았을 때는 1년. 조정대상 지역도 과밀지역, 과열지역으로 가서 수도권 3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1년, 위축지역은 참고로 보시고 자,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받은 사람. 자, 분양가 상한제가 아까 우리 공공택지하고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 둘 다 분양가 상한제를 할 수 있는데 이때도 자, 분양가 상한제가 공공택지에서 수도권이면 3년, 또 수도권 외의 지역은 1년이 되는 거고 또 공공택지, 외의택지도 여기가 투기과열지구일 때는 수도권은 3년이고 수도권 외의 지역은 1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대부분 다 이게 3년 아니면 1년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도 공공택지일 때는 수도권일 때는 3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1년, 공공택지, 외의택지도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는 상태일 때는 뭐 3년과 1년으로 되어 있고 투기과열지구 아닌 지역들은 여기 뭐 1년하고 6개월인데 이 투기과열지구 아닌 지역들은 고려하지 마시고 주로 이게 3년과 1년으로 전매 제한 기한이 잡혀 있습니다. 그 밖에 우리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도 이렇게 있고 공공재개발 사업도 있는데 이것들은 그냥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전매 제한 기간이 잡혀 있는 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받는 그런 입주자 지위라든가 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외의택지, 여기 걸리지 않고 공공택지, 외의택지도 있고 공공재개발도 있는데 투기과열지구든 조정대상지역이든 분양가 상한제든 간에 수도권은 3년, 수도권 외의지역은 1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보시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수도권 지역이면 3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1년. 자, 조정대상 지역도 과열지역에서 수도권일 때는 3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1년 이렇게 간단하게 바뀌었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도 공공택지일 때는 3년과 1년이고 공공택지, 외의택지도 여기 투기과열지구일 때는 3년하고 1년이니까 이렇게 3년, 1년으로 기본적으로 기간이 잡혀 있습니다. 자, 공공택지, 외의택지는 또 이렇게 뭐 과밀업적 권역, 성량관리 권역 나눠서 뭐 1년 6개월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참고로 보시고 이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도 뭐 6개월이 있는데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매 제한의 예외 앞에서 조금 봤던 건데 자,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받는 주택, 조정대상 지역내에서 공급받는 주택, 분양가 상한제로 싸게 공급받는 주택, 그 밖에 4번, 5번 같은 주택이 공급받은 자가 생업상의 사유로 전매가 불가피한 다음에 해당이 되면 토지주택공사나 공공사업 주체한테 동의를 받아서 자,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을 해가지고 토지주택공사가 동의해주면 전매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전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주택공사가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자, 세대원 전원이 근무나 생업, 질병, 치료, 취약, 결혼 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나갈 때는 수도권으로 들어올 때는 제외하고 수도권 바깥으로 나갈 때만 불가피한 사유가 되는 거고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부가 이전을 들어갈 때도 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받은 지위 같은 것들을 주택 분양받은 지위를 팔고 갈 수 있습니다. 자, 해외로 세대원 전원이 이민 가거나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 체류, 이혼으로 분양받은 주택이나 이 분양권 같은 경우를 배우자한테 이전할 때, 그 다음에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나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경우는 일부죠. 혼인 중에는 일부고 이혼했을 때는 전부를 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실직이나 파산 같은 경우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확인됐을 때는 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를 전매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8번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같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경공매되는 경우도 불가피한 사유로 보고 전매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조정주택을.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공급 부분은 굉장히 내용이 많고 어렵습니다. 자, 설명할 중에서 입주자 모집 승인제도, 분양가 상한제를 공공택지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받지 않는 것들 이렇게 6가지 건물 잘 보시고, 공급질서 교란금지,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를 양도 양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는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이런 저당권 같은 거 설정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 투기과열지구 지정대상, 조정대상지역 지정대상,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받은 주택, 조정대상 지역에서 분양받은 주택,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로 싸게 분양받은 주택은 일정 기간 전매 금지인데 여기 10년까지는 안 가고 이게 3년하고 1년으로 기간이 많이 단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일 때는 전매가 가능한 것, 토주택공사 동의받아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공급 부분을 마무리하시고 또 추가적인 내용들은 이제 문제를 통해서 나중에 공부를 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택법 내용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